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미TV의 뽀미입니다. 오늘도 더 지적이고 멋있어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붐이고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키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쪽에 한 번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한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입니다. 네. 캐럴 로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미국 아마존, 월스트리트,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사업하고 나서 한 2년차, 3년차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업이란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았나, 아니면 사업을 내가 모르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히 도전했나 이런 좀 힘들었을 때 정말 사업가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스스로 또 공부하는 계기를 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여기 포스트잇으로 엄청 많은데 다 읽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개를 간추려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누가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재 한 회사의 직원인데 창업을 위해 퇴사를 고려 중이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한 일보다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특별한 스킬이라 하면 기술 같은 건데 웹 개발자, 미용사, 마사지 치료사, 자동차 정비공 등등을 언급했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정리해고 당한 상태인데 구직보다는 창업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 자식들을 양육하거나 뒷바라지하는 동안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맘프리너, 엄마랑 사업가, 맘이랑 안트프리너 이거를 합친 단어래요. 경쟁력을 갖춘 주부사업가가 되길 꿈꾸고 있다. 비즈니스 코치, 컨설턴트, 어드바이저, 기술 교육자 등과 같은 서비스 사업 모델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 현재 대학생인데 졸업 직후에 혹은 몇 년 이내에 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창업을 고려 중이다. 취미에 쏟는 열정을 사업으로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다. 사업체 소유주로 직행하길 바라는 방법,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거나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거나 혹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 현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의 사업 환경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솔로프리너, 솔로가 혼자와 사업가, 안트르프너 합쳐진 단어로 1인 사업가를 얘기한대요. 1인 사업가이거나 소기업의 소유주이다. 이런 분들한테 이 책을 읽으면 이걸 토대로 내가 사업가로서 준비가 갖춰져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업과 사업의 스펙트럼이 다르다 라는 거죠. 여기에 특히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세 가지 스펙트럼이 되게 재미있는데 하나는 job이, 그리고 두 번째는 job 비즈니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사업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눴습니다. job이는 job과 hobby, 취미와 직업을 합친 단어로 job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job 비즈니스는 직업과 비즈니스의 약간 중간 단계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사업, 진정한 사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job이는 직업이나 사업으로 가장한 취미를 말한대요. 그래서 장점은 취미로 돈을 벌 수 있고 시간 투자는 당신이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단점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것을 진정한 사업으로 오해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 비즈니스 단계는 한 명 혹은 몇 명이 수행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고 자본 가치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정의합니다. 보통 자본적 요건이 까다로운 사업에 비해 시작하기는 쉽고요. 개인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단점은 자본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업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사업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와 보상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어긋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진정한 사업이란 뭔가 했더니 자본 가치를 가지면서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을 정의한대요. 자본 가치를 창출하고 확장할 기회가 많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단점으로는 충족해야 될 자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리스크가 높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실행상에 어려움이 있다. 제가 사업
스타트업 이 업계에 들어온 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외국계 대기업에서 사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직장 다니다가 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자비처럼 강연이나 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그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뭐 이벤트들이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잡 비즈니스 형태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예술과 마케팅, 뭐 기술과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대행사로서의 역할을 좀 했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갤러리도 오픈하고 뭐 진짜 홍보 대행사, PR 대행사처럼 다양한 IT 스타트업들에 대행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의 한계가 부딪혀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핀테크 업계 중에 한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됐고, 그 회사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인수가 됐었는데 그 모든 회사 자회사들을 마케팅을 이제 총괄하고 돕는 역할을 했었죠. 제 비즈니스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또 투자를 받은 핀테크 회사에서 초창기 멤버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현재의 회사의 좀 중역으로 이렇게 스카웃이 돼서 벌써 4년차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비스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있고요. 제가 아닌 뭐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 일을 해주기도 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국가의 고객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굵직한 투자자분들께 투자를 받아서 이 투자를 통해서 다음 넥스트 레벨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아직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겪어보니까 진짜 사업이 굉장히 힘들구나. 이걸 모든 걸 알았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쩌다 보니 회사 일보다는 취미를 좀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분한테 이 작가가 충고를 하나 했어요. 취미라면 틈새 시장의 규모는 전체 사업을 떠받칠 만큼 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파멜라 슬림이라는 분이 책 칸막이 나라를 탈출하라 라는 데서 말했듯이 어떤 대상에 열정을 갖는 것과 그 열정을 사업 모델로 만들어 성공시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거를 알고 취미를 그래도 사업화하겠다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인식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걷기 전에는 뛰지 마라라는 파트도 있어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대요. 언젠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먼저 서고 걷고 달리고 기어오르고 춤추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전에는 아무도 하늘을 날 수 없으니까. 대개 사람들은 사업을 생각하면 곧바로 이제 최소한 걷다가 날기를 바라는, 이렇게 조금 걷다 보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환상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환상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라. 보통 빅리그에 들어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요즘 린 스타트업이라고 최소한의 그런 프로덕트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반응이 있는지, 시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송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웹페이지 하나부터 만들고 시작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사업을 키워나갔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시장을 분석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또 서비스로 만들어서 그 서비스에 금융과 관련된 신기술들, 그리고 모바일로 하기 편한 것들, 불편했던 건데 편한 것, 이제 편해지는 것들을 이제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저희 말고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스크를 걸기 전에 작은 거 하나를 연습해서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반응이 좋은 것들, 시장성 있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게 보통의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리면, 사업가가 된다는 거 참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그거를 이제 롤러코스터에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공유하고 싶어요.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일찍이 본 적 없는 최고의 난이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 돈을 들여서 롤러코스터를 사거나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만들면서도 직접 타기 직전까지는 어떤 모양인지도 알 수 없고요. 당신은 롤러코스터가 어느 지점에서 턴을 하고 회전하며 낙하하는지 또는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타려면 무척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또한 롤러코스터를 타자마자 광적인 질주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흥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가 하면 타자마자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요. 롤러코스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질주 도중에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그 안에 갇힌 채 제발 고장난 부분이 수리되어 무사히 빠져나가길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이란 롤러코스터는 세상에서 탑승 시간이 가장 길고 한번 올라타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외국계 기업에 4조에 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기까지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사업도 10년이 넘게 걸린 걸로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업을 진정한 사업이라는 사이즈의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은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각오와 의지와 인내심과 멘탈이 내가 있는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해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당신은 왜 사업가가 되고 싶으세요? 보스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서요? 너라면 성공할 거라고 주변에서 권해서요? 혹은 내 삶에 무언가 결핍돼 있어. 돈, 명예, 여유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마땅히 다른 길이 없어서? 혹은 후회와 패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을 일독하라고 권하네요.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혹시 사업하기 전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는 개요서로서 개념서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그리고 좀 조언이 될 만한 경험자로서 어른으로서 저희에게 해줄 만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업에서 제일 아까운 게 돌이켜보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시작하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똑같이 사업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인다면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사업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시간을 줄여도 영양가 있게 시간을 쓰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괴테가 남긴 말을 인용을 했네요. 괴테란 작가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파우스트 같은 명작을 썼었죠. 거기 문구가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선배의 지혜를 빌지 않고 실패하며 눈이 떠질 때까지 헤매곤 한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뒤에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여 같은 실패와 시간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선배들의 경험을 활용하자.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네, 이 파트가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딱 이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메모도 많이 해놓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또 공유하고 싶은 거 사업가 고객에 대해 성급히 예단하지 말라. 스타트업 경영은 배움의 길이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고객이 왜 자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쓰는지 알기가 더 어려워진대요. 첫째는 제품의 핵심과 상관없는 기능들이 추가돼서 측정 변수가 복잡해지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하지 않아도 성장하니까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CEO가 게을러지기 때문이기도 하대요. 대부분 그저 피상적인 쉬운 답에 이제 도취되기도 하고 희박한 근거를 가지고도 고객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듯이 이야기해도 지금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구도 이를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업의 대들보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업가 고객에 대해서 성급히 예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급히 쉬운 해석으로 추론도 하지 말라고 해요. 쉬운 답을 취하면 편안함과 안정감은 느끼겠지만 그 너머에는 오류의 절벽이 기다립니다. 질문 자체를 계속 붙잡아라. 미해결 상태의 불안을 견뎌라. 개똥철학으로 아는 척하며 고객의 생각과 상황을 미리 재단해서 요리하지 말라. 설익은 과일을 미리 따면 먹지도 못하고 익지도 못하게 만든다.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된 것,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예상치 않았던 성공과 실패의 현상들로부터 배운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CEO에게서는 건강한 미래가 보인다. 지금 아는 것도 지금까지 알아낸 것에 불과하다. 스타트업 경영은 연구자의 길이며 실험하는 길이며 배움의 길이다. 네, 그 하루하루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깨지고 사업 성공하신 분들 너무 대단하신 그런 분들일수록 더 겸손해요. 오히려 성무당이 좀 아는 척하고 막 이런다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니까
저는 이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인수합병이나 대기업 제안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고민이신 분들은 사실 대기업의 제안이나 인수합병의 제안을 받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파트에 대해서도 조언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인수협상을 하는 스타트업을 도울 기회가 여러 번 있으셨대요. 이건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협상 상대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것, 경험, 그리고 맷집도 완전히 다른 선수가 서로를 삿발을 붙잡는 형국이죠. 대기업은 실무자와 법무 담당 부서들이 협력하며 다층 구조로 방어망을 구축하고 서로 핑계를 대며 압박을 합니다. 수많은 협상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올렸다가 웃기며 게임하는 것에 익숙한 대기업의 담당자와 협상을 벌이는 초보 창업자들은 정말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보인대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꼭 성사시키고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창업자들의 심장은 도와주는 조언을 감당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주셨는데, 모든 협상 준비에 있어서 때로 큰 힘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래요. 이 협상을 꼭 해야만 하거나 꼭 하고 싶은 상태에서 협상이 들어가면 100점 100패일 뿐만 아니라 원래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속마음이 노출되는 순간 그 게임은 장기로 비유하면 차랑 포 떼고 게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협상 준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이번 협상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안은 협상을 깨트리고 다른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안이 단단할수록 이번 협상을 성사시키도록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협상의 세 번째 요소는 딜 브레이커 조건입니다. 제휴 혹은 투자 유치를 정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얻지 못하면 제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의 상한선 혹은 하한선, 경영권의 보장이나 기간, 판매하는 제품의 브랜드 혹은 저작권 등등의 다양한 조건이 있죠. 경영자의 철학이나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될 것 같은 것들을 바로 딜 브레이크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명확할수록 협상은 효과적이고 오히려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하지 못할 것은 버티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용역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게 분분한데, 왜냐면 이제 용역하려고 창업을 하신 케이스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라는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경험을 유경험자로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데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은 마치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하신답니다.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로 매출을 내지 못한다면 용역이라는 상품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가 창업했던 회사들도 초기 2, 3년간은 용역으로 유지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들도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은 보수를 직원 급여로 지급하거나 홈페이지 인트라넷 개발 용역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대기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용역 매출을 일으켰지만 용역 자체를 비전으로 삼지 않았고 별도로 온라인 서비스 개발 운영을 병행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들은 용역 개발이 결코 장기적인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창업한 회사의 초창기 직원들 역시 낮 시간엔 용역회사에 출근해 용역을 하고 밤에는 각자의 회사에서 제품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용역보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에 동의했고 우리 제품이 있어야만 용역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대요. 결과적으로 우리 제품을 완성해 판매할 수 있어서 용역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역을 하되 의미를 잘 알고 하자고 하시네요. 용역의 첫 번째 목표는 돈입니다. 용역 발주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싸게 하고 다음 용역에서 보상한다는 말, 향후에 그룹 전체에 확산한다는 말, 장기적인 계약 같은 이야기에 속아서 이번 프로젝트 단가를 그런 기대감과 맞바꾸지 마세요. 즉, 이번 프로젝트 단가를 양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의 비전이 다음번에 더 높은 가격의 용역을 다시 수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번에 더 높은 가격의 용역을 거절하는 건가요? 용역은 단기적인 현금 확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6개월 열심히 용역으로 돈을 벌어서 1년 동안 회사의 제품,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죠. 그리고 이번 용역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는 경험과 전문성입니다. 가능하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와 연관된 분야의 용역을 하게 되겠죠. 관련된 분야의 용역을 하면 기술 유출을 걱정하게 됩니다. 용역 후에 소스 코드를 다 줘도 괜찮습니다. 대기업이 그것 가지고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면 용역을 맡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스타트업은 핵심 기술 아이디어는 있어도 오히려 시장 경험이 부족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용역 발주처의 깐깐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유지보수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과 성능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직원들에게도 용역을 통해 남의 돈으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대기업 담당자들과 회의하고 대화하고 같이 일하면서 스타트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체계화된 조직 경험 같은 것도 하고 눈도 넓어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시장의 필요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용역도 기업 간 거래,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이런 B2B 비즈니스의 한 분야입니다. 전문성을 가진다면 이 분야의 사업도 대박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좋은 사업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역의 기회를 10분 활용하세요. 돈도 벌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제품 개발도 하고 1타 3피의 기회가 아닙니까?